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정보통신학과 ICT 보안 전공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한정환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그 사회자인 제 인사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지도교수예요. 지도교수라는 거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ICT 보안 1학년 신입생들은 C반, D반에 배정이 되게 되는데, 제가 C반, D반 모두 지도교수로서 미우나 고우나 한 해 동안 여러분하고 제일 많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할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순서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학과장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환영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학과장 이재희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40년 전통의 명문학과입니다. 8년도부터 ICT 융합 전공과 ICT 보안 전공 두 개의 전공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ICT 융합 전공은 정보통신 분야와 타 분야 간의 융합을, ICT 보안 전공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네트워크 보안 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전공입니다. 정보통신과 내의 두 개의 전공이 서로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교수님, 선배, 학우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학과장님 인사말 잘 들어보셨나요? 작년에는 맨 마지막에 화이팅 하고 끝내셨는데 올해는 사랑합니다로 끝내셨어요. 자, 학과장님도 우리 계열 교수님이시고요. 1학년 수업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여러분 많이 마주치게 될 거고요. 마주칠 때마다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학과 소개와 교수님 소개를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 먼저 교수님 소개부터 하고 학과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통신학과가 ICT 보안과 ICT 융합 두 개의 계열로 나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ICT 보안 전공 소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ICT 보안 전공 소속 교수님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방금 인사말 들으신 이재희 교수님, 지금 학과장님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네트워크 과목의 가장 주축이 되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 교수님. 그리고 오연석 교수님은 그 리눅스, 주로 리눅스 시스템과 리눅스 관련 과목을 강의를 해주시고요. 주로 3학년들을 맡아서 여러분 이제 3학년 취업 시즌에 취업을 많이 도와주실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정환 교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고요. 주로 이제 1학년들을 담당해서 이제 여러분 네트워크의 가장 처음을 저랑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새로 임용되신 김용근 교수님, 여러분하고 주로 3학년, 4학년 이제 네트워크 과목을 같이 진행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티나 쿠마르 교수님 해서 인도 분이죠. 인도가 IT 강국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수님 보시면 이거 영어로 진행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영어 반, 한국어 반 정도 섞어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의사소통 때문에 크게 불편 받는 일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계열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업에서 직접 마주치지는 않지만 우리 8호관 3층을 ICT 보안과 ICT 융합 전공 교수님들이 다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다 가다 복도에서 많이 마주치실 거예요. 그때
우리 계열 교수님이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라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거 우리 학과 교수님이구나 하고 인사하세요. 8호관 3층은 어차피 정보통신과 전용으로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공병옥 교수님, 이우상 교수님, 강정진 교수님, 방승철 교수님,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실 교수님들은 다 학교 생활 20년 이상씩 하신 교수님들이세요. 그 나이도 많으시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인사나 그 예의를 잘 갖춰서 그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서 유일한 여자 교수님이시죠. 김신영 교수님, 그리고 이제 이시영 교수님, 이렇게 양쪽 계열 모두 6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한 12분의 교수님은 우리 학과 전임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부터는 겸임 교수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겸임 교수님이란 뜻은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잠깐 짬을 내서 학교에서도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강의가 본업이 아니시고 다 회사에 다니시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무에 관련된 과목들을 강의하시기 위해서 조금씩 시간을 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4분의 교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4분의 교수님, 총 8분의 겸임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정보통신학과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소속된 ICT 보안에 관련된 그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과가 3년제인 줄은 다 알고 계시죠? 자, 3년제인데 이렇게 위아래처럼 ICT 보안과 ICT 융합 2개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전공별로는 약 75명씩 학생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년에 한 150명 정도 되고 3년제니까 450명이 되겠죠. 아마 우리 학교에서 아마 한 2번째로 그 인원이 많은 학과가 정보통신과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입학한 2020학년도부터는 4학년이 생겼습니다. 다른 말로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두 계열 모두 15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우리 학과가 3년제인 줄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원할 때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4학년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는 전문대학이죠. 동서울대학이.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은 전문학사 졸업장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전문학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 전공심화 과정, 즉 4학년이라는 1년 과정을 더 이수를 하면은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3학년 졸업하는 선배들과 이미 기 졸업한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ICT 보안 전공에서 이제 4학년은 어떻게 뽑냐면 이 1, 2, 3학년 평균 성적을 내서 이제 높은 순으로 지원자 중에서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ICT 보안 전공의 4학년 커트라인이 평점으로 따지면 3.9.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100점 만점에 3년 내내 평균이 한 89점 이상이 되어야만 4학년 과정에 그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 나는 3년을 졸업해서 전문학사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고 그 4학년까지 해서 그 일반 그 학사 졸업장을 따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뭐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이 있고 취업 분야가 이런 것들이 있고 자격증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교육 목표와 취업 분야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취업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취업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4월 초에 이제
이제 직접 학교에 등교해서 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설명을 할 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한 최근 5년간의 취업률이 한 70%에서 75%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과인데, 이 정도의 취업률이면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어디에다 갖다 놔도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취업률이 75%라는 거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 어느 반을 다니든지 뒤에서 30% 정도의 학생들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뒤처져서 낙오하는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선두 그룹이 있게 마련인데, 적어도 선두 그룹이나 중간 그룹 정도 되면은 한 70% 상위 70%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취업할 때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취업이 다 똑같은 취업이 아니고 취업의 질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해야 이제 성적도 잘 나오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후반부와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하게 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자격증도 지금 여기에는 요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이 과정 후반부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궁금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뭐가 궁금한지 하나 한번 찾아봅시다. 자, ICT 보안 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학과장님께서 그 인사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열 이름이 ICT 보안이죠. ICT 보안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에 대한 게 이제 가장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그리고 그 파이썬을 위시한 프로그램 쪽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기타 이제 컴퓨터 뭐 서버 관리라든지 기타 이제 컴퓨터에 대한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계열이 우리 학과가 ICT 융합과 ICT 보안으로 나뉘는데, 쉽게 생각해서 ICT 융합은 주로 하드웨어 쪽을 배우는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ICT 보안은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를 주로 배우는 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복잡한 표가 나왔어요. 막 눈이 어지러운데, 제목을 보면은 ICT 보안 전공 교과 과정 로드맵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요 맨 위에 보시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학기별로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작은 네모 하나하나가 각각의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 과목들이 가운데 보면은 약간 파란색 계열의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약간 베이지색 계열의 과목이 있고요. 맨 위에 보면은 회색 계열의 과목이 있죠. 이게 색깔이 그냥 배정된 게 아니고요. 이 가운데 하늘색 또는 파란색 계열의 과목들이 바로 네트워크 관련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이 베이지색 계열의 과목들이 뭐 그 리눅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리고 뭐 서버나 그 기타 등등 분야에 대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회색 과목들은 교양 과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교양 계열의 과목들, 네트워크 계열의 과목들, 그리고 전공 중에서 네트워크 이외의 과목들,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무슨 슬라이드냐면요. 여러분이 우리는 3년제죠. 3학년까지 다니고 졸업을 하는데,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그런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학년 1학기를 보면 대학생활 적응기죠. 뭐 1학년 2학기 진로 확정기 무시하시고요. 쉽게 말해서 1학년 때는 대학생활을 적응하고요.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학년 1학기 후반부에 자기가 이 전공에 수없이 많은 갈래 중에서 어떤 갈래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그쪽으로 취업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래를 정해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이제 그쪽 분야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집중적으로 따셔야 돼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다른 건 차치하고 취업에 올인해야 될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중간에 군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언제 가느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하기를 군대는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1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아무리 늦더라도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또 뭐가 궁금하죠? ICT 보안 전공에서 한 학기에 몇 학점을 이수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면은 평균 잡아 한 학기당 19학점 내지 2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졸업을 하려면 최소한 3년간 11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기에 17학점 이상을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장학금을 탈 자격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과 조교가 그 신입생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몇 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몇몇 학생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1학년 1학기는 신입생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이 아예 학교에서 짜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수강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1학년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수강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1학년 2학기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 지도교수 과목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에 1학년 반톡방을 통해서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신청하세요 라고 공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3월 12일까지인가요? 3월 12일까지가 아마 서류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빨리 신청을 하십시오. 아마 신청하실 분은 거의 다 신청하셨으리라 믿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장학금이 아니라 교내장학금을 얘기하고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학금이 뭐냐면 성적 우수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1등은 보통 등록금 전액, 2, 3등은 2분의 1, 4, 6등은 한 3분의 1 정도의 금액을 받습니다. 이 성적 장학금 말고 면학 장학금과 특별 장학금, 특별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떤 그 외부 기관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고요. 면학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서 이제 교수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나눠주는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슬라이드 가운데 보면 직전 학기 평점이 최소 2.5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대학 생활을 안 해서 평점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 좌측 하단에 그 기준의 평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75점 정도가 학점 평점 2.5예요. 요 표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 텐데 한마디로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 평균에서 75점이 안 넘으면은 뭐 성적장학금은 당연히 못 받겠고 면학장학금, 특별장학금, 국가장학금과 같은 모든 장학금에서 열외가 됩니다. 한마디로 장학금을 절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2.5가 아니라 적어도 평점 3.0 정도는 받으셔야 이 모든 장학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적 관리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적 관리를 할지는 다음 주에 제 과목, 온라인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 시설 및 행사 소개라고 해서요. 자, 우리 이제 정보통신과 ICT 보안 그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으로 하나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실습실이 이제 네트워크 실습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고 이런 실습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실습실 말고 다른 실습실에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일반 강의실이지만 지금 이거 네트워크 케이블 만드는 실습하는 화면이거든요. 일반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계열 학생들은 이제 입학을 해서 물어보면은 생각 외로 컴퓨터에 문외한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정보통신과 출신 학생들이 자기 컴퓨터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1학년 때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시험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진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직접 컴퓨터를 만들고 조립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자, 네 번째 사진은 이제 선후배와의 만남 사진인데, 이제 한 학년 선배가 또는 두 학년 선배가, 물론 선배가 아무 선배나 나오는 게 아니고 좀 후배들한테 본이 될 만한 선배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어떻게 자격증을 땄고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이것도 그 우리 학과의 또 다른 실습실입니다. 뭐 컴퓨터 수업을 하기도 하고 이론 수업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뭘 만들기도 하죠.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선배들이 중간고사 보고 있는 사진이에요. 뭐 시험도 이렇게 이론 강의실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시험을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축제 때 우리 학과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 조립을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컴퓨터에 문외한인 타 학과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랜 케이블 있죠? 랜 케이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직접 사용하라고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1학기 때는 체육대회, 2학기 때는 축제를 하는데, 이건 1학기 때 보통 한 5월쯤 하죠. 있는 체육대회 장면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정보통신과는 8호관 3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 8호관 3층 중간쯤에 보면은 스터디룸이라고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한테만 오픈된 이런 공부 공간이 있어요. 물론 이 공간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프린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아니면 점심시간 때 뭐 여름에는 냉장고, 추우면은 전자레인지에 뭔가 데펴서 먹을 수도 있는, 공부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뭐 세미나도 하고 잡담도 할 수 있는 그냥 오픈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 스터디룸을 다른 각도에서 본 사진인데, 저쪽 왼쪽에 보면 칠판이 보이시죠? 그 벽 한쪽 면이 다 칠판인데, 그래서 뭔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칠판에 막 뭐 써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도 있게 그렇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거는 8호관 한쪽 끝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그런 데스크들인데,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이 데스크의 주 용도는 학생들이 뭐 교내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앞에 뭐 동서울대에서 가천대까지 이어지는 그 전 라인이 거의 다 식당가들이라 뭐 먹을 건 많은데,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나가기 귀찮죠? 그러면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배달 앱을 시켜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봤던 그 스터디룸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들 때문에 보통 이런 공간에서 이제 배달시켜서 먹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8호관 3층 바로 바깥을 보면은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저런 원형 벤치에서 이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바람도 쐬고 커피도 한잔 하고 잡담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는 교내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나라에서 주는 국가 장학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국가 장학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설명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원래 국가 장학금 신청은 1차와 2차 한 학기에 2번 나누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차 국가 장학금 1차 신청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나서 신입생인 경우에는 보통 국가장학금 2차를 신청을 합니다. 제가 반톡방을 통해서 국가장학금 신청하셨죠? 라고 이미 여쭤봤었죠. 그게 바로 2차 신청입니다. 그럼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느냐? 자, 아무한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소득 분위를 0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0분위로, 그러니까 0분위가 가장 가정 형편이 어려운 케이스, 10분위가 가장 가정 형편이 넉넉한 케이스로 이제 한 10단계로 구분을 해서 8분위까지 0분위에서 8분위까지의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분위별로 장학금의 지급 액수는 다르고요. 그 다음 장학금의 지급 주체는 학교가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 장학금이란 이름 그대로 나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어느 기관에서 지급을 하느냐?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에서 지급을 해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은 학교에 문의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장학금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개인별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단체에 연락하셔서 이 장학금 수령을 여러분들이 쭉 뭐 서류 접수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수령까지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막 입학한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직전 학기 성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0분위에서부터 8분위까지 소득이 그 구간 안에 소득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이 된다면 국가 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1학년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2학기가 되면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점 2.5가 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국가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국가 장학금은 학자금 대출과는 달라서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받은 돈을 갚는 돈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여러분 통장에 와서 꽂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으면 바보죠. 물론 자격이 안 돼서 소득 분위가 높아서 집안이 잘 살아서 못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 받았다. 이거는 뭐 나는 바보예요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국가장학금은 일단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적게는 한 30만원, 많게는 한 학기당 한 2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340만원인데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입학금을 한 60 몇만원 정도 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다 내고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부터 보면 보통 뭐 절반 3분의 2 정도는 어떤 유형의 어떤 장학금이든 다 받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내야 될 등록금의 한 절반 이상은 장학금으로 받아야지라는 각오로 학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3월 10일 화요일, 제가 지금 이걸 녹음하는 시간이 3월 9일인데
이제 10일 날 신청 마감이고 12일까지가 서류 마감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신청하셨고 이제 서류까지 접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자격증에 대한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해서 이제 이 밑에 여러분 선배들이 즉 우리 계열에서 많이 따는 자격증 리스트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다 따면 좋겠죠. 그런데 다 따기엔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격증 한 3가지 아니면 한 4가지 정도 그 취득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그 중요한 자격증은 일단 리눅스 마스터, 그 다음에 CCNA, 이건 네트워크 관련 자격이죠.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정보처리 기사는 어떤 비교적 이 정보통신 분야의 어떤 제너럴한 그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는 자격증인데 생각 외로 이 자격증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 어느 분야로 취업해야 될지 막연히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케이스라면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 괜찮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보보안 산업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자격증에 보시면 산업기사가 있고 그냥 기사 자격이 있죠. 그래서 전문대 3학년 학생들은 기사를 딸 수가 없어요. 맥시멈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에 올해부터 4학년이 생겼다고 했죠. 4학년 학생들은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보안 기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정보보안 산업기사가 있는데요. 이 시험은 상당히 따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합격률이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시험 보면 7명 정도밖에 합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선배 중에 하나가 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안철수 연구소에 취업한 학생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그 선배가 여러분한테 이제 선배로서 인사말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 포털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학번을 부여받죠. 그럼 학번만 부여받는 게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부여가 돼서 이제 학교 전산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요. 학교에서는 여러분 개개인별로 이런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취업할 때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아니면은 내가 대학생활 때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실제로 개발했습니다 라는 포트폴리오 작성까지 이 전산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포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식은 여러분 한 4월에 여러분 실제 학교에 등교해서 이제 여러분 컴퓨터를 보고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학과활동 소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할 때 이제 거치게 될 굵직굵직한 행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개강은 보통 언제였냐면 3월 2일 날 개강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 2주가 늦춰져서 3월 16일 개강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때 개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월에 보면은 복정체전이라는 말이 있죠. 체전이 체육대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 이 체육대회가 5월에 있는데 실은 여기엔 좋은 것만 다 써놨어요. 실은 요 바로 복정체전 직전에 뭐가 있냐면 이제 공포의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보통 체육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한 6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번 학기에는 좀 다릅니다. 개강이 2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종강도 2주 늦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7월 초나 돼야 1학기 종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2학기 개강은 8월 말에 시작합니다. 8월 한 20 며칠쯤 개강을 해서 한 12월 한 셋째, 둘째 주나 셋째 주쯤 종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학기 때는 체육대회, 2학기 때 10월쯤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아마 축제 사진도 잠깐 보게 될 텐데, 당연히 10월도 축제 바로 전이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그 종강 바로 전주가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언급했던 1학기 때는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고요. 참고로 체육대회는 보통 1학년이 주축이 돼서 뭐 선수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응원도 하고 하니까 대학 생활 우리는 3년제니까 체육대회를 3번을 하게 될 텐데 적어도 1학년 때만큼은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교 체육대회가 이렇구나 라는 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축제가 있죠. 그래서 보통 축제 때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그런 그룹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대운동장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 거기에 무대를 차려놓고 이제 공연을 하면은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 동네 뭐 여고생이라든지 지금 사진에도 보이는데 완전히 동네 잔치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졸업작품전 및 캡스톤 디자인전이라고 해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못 보던 단어가 나왔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냥 졸업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이렇게 미술로 그리고 하는 작품이 아니고 어떤 프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제전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졸업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그 선배님과의 대화 시간인데 그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OT다 보니까 뭐 얼굴을 맞대고 대화는 불가능하고 그 여러분 입장에서 남자 선배 하나와 여자 선배 한 명이 나와서 자기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극복하고 뭐 이렇게 작은 성취를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원래 이 파일에 동영상을 첨부를 했었는데 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지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하든 다운로드를 받던 그 크기가 너무 커져서 다음 슬라이드에 링크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첨부된 링크를 보고 한번 접속하셔서 그 선배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문기 그리고 김서하 이 두 선배가 그 이제 여러분한테 간단히 자기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사람의 얘기하는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 그 한 사람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했던 친구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 1학년 때 방황하다가 이제 2학년 때 마음 잡고 이제 그 좋은 결과를 거둔 케이스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니 이제 나머지 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자, 이 통학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단톡방을 만든 다음에 몇몇 학생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하고 연락을 했냐면 일단 여러분들 주소지를 보고 집이 먼 학생들을 몇 명 연락을 했어요. 여기서 집이 멀다라는 것은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는 왕복 4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학교 다닐 수 있겠니?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 당연히 다 뭐 다닐 수 있습니다. 통학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신입생 중에서 여러분 같은 학번, 즉 1학년 중에서 지금 집이 제일 먼 학생이
3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편도. 왕복이 6시간 이상 걸린다는 소린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자, 여기 통학버스가 있는데, 우리 스쿨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스쿨버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먼 곳에서 우리 학교까지 다이렉트로 오는 스쿨버스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 화면의 오른쪽에 뭐 구리, 하남, 남양주에서 우리 학교로 바로 오는 이런 스쿨버스가 있다라는 거 지금 안내를 보시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복정역에서부터 우리 학교까지, 즉 복정역에서 우리 학교까지 지도로 보면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걸으면 한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 복정역에서 학교만 계속 한 1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거죠. 물론 모든 통학버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통학 동선하고 이 통학버스의 정류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먹고 사는 질문이 나왔네요. 자, 우리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적어도 점심은 나가서 사 먹겠죠. 나가서 사 먹든 교내에서 먹든. 그래서 식당 먹고 사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대학은 급식이 없죠. 중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대신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정보통신학과가 위치하고 있는 8호관 바로 앞에 건물 1층이 학생 식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생 식당 가기는 참 편합니다. 그런데 뭐 주구장창 학생 식당만 갈 수는 없겠죠. 질려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학교 앞에 뭐 식당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시켜 먹는 학생도 많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히 때우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도시락을 드물지만 싸우는 학생들도 있어서 뭐 여러분 편하실 대로 이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물함입니다. 사물함. 중고등학교 때도 다 사물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사물함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와 다른 점은 지금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시는 사물함이 실제 우리 학과 8호관 3층에 있는 사물함이거든요. 근데 이 사물함이 생각보다 커서 두 명이 하나의 사물함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면 사물함은 가만히 있으면은 학생 요거 쓰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과에 있는 기자재 조교한테 신청을 해야만 사물함이 배정이 되고, 아직 사물함이 학생 1인당 다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신청하는 학생이 찜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학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뭘 해주지 않고요. 자기가 학과 내 게시판을 보든지 학과 교수님이나 조교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든지 해서 자기가 먼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학생이 뭔가를 대학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물함은 입학하자마자 바로 실습 조교한테 사물함을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자치위원회라는 어려운 제목이 있는데요. 학회장, 대의원, 총학생회 회장, 이런 사람은 누가 되고 이런 그 직분을 맡으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슬라이드죠. 자, 보시면 학회장, 대의원, 학생회 이래가지고 뭐 하는 일은 여기에서 보면 쭉 나왔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특혜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다 장학금을 받는다. 물론 액수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이런 걸 왜 하겠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여러분 입학할 때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학생회비를 1인당 15만원씩 냈어요. 이 학생회비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고요. 이 학생자치위원회에서
이 학생회비 15만 원이 그러니까 15만 원이지만 우리 한 학과로 따지면 뭐 한 학년에 거의 150명이니까 450명 곱하기 15만 원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죠. 이 학생회비가 잘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 감시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 봉사하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저죠. 지도교수인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다 더 가깝게는 각 반별로 우리 계열은 C반, D반이 있죠. 그럼 C반, D반 각각 반대표를 선출합니다. 반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부대표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반대표, 부대표 선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들은 제 지도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대표는 여러분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표는 반대표가 런닝메이트로 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대표를 이제 차점자, 그러니까 넘버 2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반대표와 부대표가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서로 이제 붕 뜨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부대표는 학생이 같이 일하기에 가장 편한 학생으로 좀 선출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 여학생이 한 20%는 되기 때문에 만약 반대표가 여학생이면 부대표는 남학생, 반대표가 남학생이면 부대표는 여학생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로학생 신청이라고 해서 근로학생이라는 게 뭐냐면 교내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 교비로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근로학생과 어떤 국가장학금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국가장학금 그 근로가 있는데 이제 뭐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교내 근로는 이제 뽑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에 근로를 하던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정기적으로 그만둘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아름아름해서 중간에 채워지고요. 어느 정도 받는지 굉장히 궁금할 텐데 그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돈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로는 상당히 인기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 내에서도 근로 자리가 몇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서관에도 근로 자리가 몇 개가 있고 이렇게 그 학교 부서별로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나 선배들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가근로 장학생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학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제, 즉 레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자, 이 뭐 뜬금없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 여러분, 저는 이 수업 시간이 무슨 과제니 뭐니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에 제대로 안 듣는 학생치고 과제를 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지도 않고 당연히 좋은데 취업도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처음에 부탁하고 싶은 게 일단 수업을 충실히 듣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지각 결석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하면서 수업에만 집중하면은 나머지 일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준으로 아마 잘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괜히 뭐 교양이다, 전공이다, 뭐 앞으로 주어질 과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수업 시간에만 충실하자라고 생각하세요. 자, 동아리에 대해서 우리 옛날엔 서클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동아리라고. 동아리, 우리 학교 내 동아리는 이러이러한 동아리고 있고요. 이거보다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를
뭐 농구나 여기에는 없지만 축구 동아리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동아리에 드는 거 굉장히 저는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선배들이 가입하는 동아리를 보면은 뭐 락밴드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 이런 데 많이 가입을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실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수업 시간에나 평소에도 보면은 항상 손에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어요. 그냥 핸드폰만 주구장창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기도 없고 그렇게 우리 때에 비해서 허우대는 커졌는데 그렇게 뭐 건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에 동아리 하나 든다면 이렇게 운동에 관련된 동아리 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자, 학관의 전공 동아리 소개입니다. 우리 학관의 전공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ICT 보안 계열에서 베스트 패스라고 해서 어떤 최적 경로라는 뜻입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 경로를 찾는다라는 뜻의 베스트 패스라는 이름의 전공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동아리고요. 이 네트워크 동아리에서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4년, 15년 동안에 이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네트워크 경진대회라는 대회가 있어요. 여기는 고등학생부터 전문대학생 그리고 전국에 있는 4년제 학생들 중에 이제 이쪽으로 전공한 선수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선배들,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출신의 선배들이 거의 대회를 나갈 때마다 수상을 했고 그 중에 한 2번은 이제 1등, 그러니까 대상을 탔고 뭐 국가대표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인지 지금부터 보이는 자료가 이제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몇 년이죠? 2015년도라고 써져 있죠, 뒤에. 이 가운데 그 파란색 모자 쓰고 이 상장 펼쳐놓고 있는 학생은 이때 이제 대상을 타고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정됐던 학생이고요. 결국 이 친구는 어디에 취업했냐면 이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기획팀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뭔가 수상한 실적이 있으면 웬만한 자격증 취득보다도 개인의 훨씬 화려한 이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배 중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네트워크 동아리에 가입하는 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 대회에 이만큼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참여해서 이 정도의 인원이 입상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2017년 보면은 우수상, 동상, 은상 이렇게 받았죠. 자, 이 2017년도 선배들의 어떤 그 시험 볼 때 사진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뒤풀이 사진이고요. 자, 이거는 2018년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죠. 다음에 2019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아까 요 대상 받은 친구가 아니구나. 금상 받은 친구가 아까 그 여러분 선배로서 얘기했던 남자 선배 있었죠? 지금 안철수 연구소에 취업했던 선배고, 그다음에 여기 은상 받았던 여기 김서아가 아까 그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여자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경진대회 사진이 아니고요. 이 경진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이 경진대회 반, 한마디로 선수반이죠. 선수반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한 5일에서 7일 정도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속된 말로 빡세게 그 경진대회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상하 교수님이고 이게 전에요. 그래서 시키고 이제 경진대회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학년 때 저랑 같이 네트워크를 한 4과목을 하게 될 텐데 그 네트워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면은 제가 이 네트워크 경진대 동아리에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계신 이상하 교수님께서 보시고 이제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역시 경진대회 사진이고요. 이 네트워크 경진대회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 1학년 네트워크 시간에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거의 끝났으니까 한 1, 2분만 더 참으세요. 자, 여러분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몇 월 며칠에 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강 전에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 3월 11일 정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원격 교육을 왜 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못 오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원격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3월 16일부터 2주간 이제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기본 2주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이 원격 교육이 4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결정은 3월 말쯤에 날 것이고, 어떻게 결정이 나든 여러분한테 공지를 드릴 거예요.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3월 16일부터 3월 말까지 2주간은 원격 교육을 하고, 4월 초부터는 학교에 나와서 직접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원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에 접속해서 어떻게 받는지 전혀 지금 여러분 모르시죠? 학교에서 3월 12일이나 13일 경에 각 학생들 뭐 이메일이나 핸드폰 메시지로 어떻게 접속을 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세한 매뉴얼을 이제 송부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꼭 보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원격 교육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격 교육의 대부분의 과목에 아마 레포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레포트를 작성해서 해당 원격 교육 게시판에 업로드 하셔야 이제 그 주에 수업을 듣고 그 주에 레포트를 제출했구나 라고 객관적인 증빙이 되겠죠. 자, 원격 교육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원격 교육도 정규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석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학기 15주 교육 과정 중에 4주 이상 결석하면은 무조건 해당 과목 F 받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를 100점 받는다 할지라도 출석에서 F가 나면 전체 중간 기말 다 F가 나오니까 절대 이 원격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이미 시간표를 전달 받으셨을 텐데 그 시간표에 있는 그 수업대로 순서대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요거 오리엔테이션 듣고 뭐 하루 이틀 후부터 바로 온라인 원격 교육이 시작되니까 그 매뉴얼 참고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원격 교육에 빠지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모르는 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부담 없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제 개인 톡보다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한꺼번에 같은 답변을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오리엔테이션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해야 맛이거든요. 실은 오프라인 상에서 하면은 훨씬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 어쨌든 2주간의 원격 수업 차질 없이 잘 이수하시고요. 4월 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원격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